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은 털끝만지도 없어요. 그분 대통령 하실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했죠. 예, 모질게 했죠. 그럼 모질게 했죠. 예. 아마 그 벌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질게 당하고 있어요. 뭐 당하는 건 별로 없는데. 6월 3일에 있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두 사람의 홍카레오 토론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7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 스페셜에서 이미 한 차례 대포집 토크를 벌였던 두 사람. 당시로 가보면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각인돼 있으니까 좀 잘 살게 해준다. 도덕성 여부에 좀 2차적으로 치고 BBK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로 권고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명박 대세론에 더해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압도하던 당시 대통령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대통령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홍준표 의원님 참 부러워요. 제가 모든 걸 대통령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곧 그 시절을 그리워할 때. 홍준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뒤집어 쓰더라도 집권하고 싶다고 전명. 집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집권을 해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저는 한나라당을 보면 집권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 건데 알겠는데 뭘 해보고 싶어서? 나는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지지세를 몰아가던 한나라당. 여기에 맞선 대통합 민주신당 쪽의 국가 경영 비전은 저는 이제 평화 이렇게 보죠. 잘 살자, 뭐 돈 더 많이 벌자,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천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과연 경제를 살렸나? 얼마 전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역대 정부 성장률을 말하는 유시민. 참여정부는 4.5%였어요. 5년간. 보수가 집권한 이명박 정부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는데 3%대 했고요. 박근혜 정부 4년간은 2%대 2.9%인가 그래요. 다시 홍카레오 토론회에서 홍준표. 리더를 존경하는 사회가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리더를 정오하고 혐오하는 사회로 돼가지고는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된다. 리더를 존중하는 사회로 가자고 했는데 작년 5월에는 드루킹을 파리로 비유를 하길래 야 그러면 드루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왕팔이냐 그걸 내 페이스북에 써버려서 왕팔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내가 파리 대왕이냐. 그런 쓸데없는 참견 부담스러운 질문 어이없는 충고와 꾸며 만든 관심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면서 뭐라고 그런 말은 안 들려. 너의 맘을 담은 진실만을 들려줘. 안 들려. 이제는 짓은 부디 그만. 사실 조금은 안 짜증나. 나의 주위를 돌면 너 다가와. 툭툭 신경 자극하자. 혼자 그랬냐는 듯한 표정 하나. 뭐라 하면 혼자 바보가 될까 난 두려워 매번 참아버리잖아. 뭐라고 그런 말은 안 들려. 너의 맘을 담은 그 진실만을 내게 들려줘. 안 들려. 이제 이런 짓을 제발 그만.
깊다는 네 맘을 들려주길 바래. 차라리 싫으면 싫단 말해. 나 혼자 괜히 고민할 필요 없게. 나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지. 그저 저 밑에 네 맘을 다 내게 꺼내. 이제 내게 말해줘 우리들을 위한 얘기를. 왜 그걸 못해 넌 baby 쌓여버리 해. 아직 너는 내게 소중한 이니까 뭐라고 그런 말은 안 들려. 너의 맘을 담은 그 진실만을 내게 들려줘. 패닉의 뭐라고 들으셨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일 낮 5시 5분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볼까요? 예, 오늘 정한나 씨인가요? 예, 정한나 씨 부탁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펴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미국 유학 비자 발급 등에 주의하라고 밝힌 데 이어 미국 관광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없이는 추경 예산 전부를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고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생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세계 속의 한국인. 먼저 지난 주말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군 방탄소년단. 그리고 그 전주 주말 프랑스 깐네에서 한국인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보로봉봉봉봉 봉준호 앤 송스로송소 송송 예 송강호 모두가 빛나는 한국인 일세.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네. 자, 우선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아, 퀴즈요? 예. 오늘 네. 어떤 퀴즈 내주시겠습니까? 오늘요. 예. 오늘은 정말 소프트한 퀴즈인데요. 네네네. 방탄소년단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방탄소년단이 그 윈블리에서 12만 명. 아이,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그 프레드 머큐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쓰는. 퀸보다도. 그렇죠.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 분들을 꽉 메운 그 전 세계 네트워크죠. 예.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네. 그 팬클럽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게 그래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어로 군대라는 뜻이죠. 영어로 군대라는 뜻이죠. 자, 군대와 방탄복처럼 방탄소년단도 팬클럽과 항상 함께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자, 정답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내시겠죠? 아이고 세상에. 벌써 정답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보이네요. 예. 4756번 쓰시는 분은 오예. 네. 오예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네. 처리했습니다. 즉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제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죠. 일단 오늘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에요. 소프트 파워. 예. 소프트 파워. 이게 조지프 나이 교수의 개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군사력 보통 네. 생각을 하고요. 뭐 예, 예. 경제력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하드 파워. 그렇죠. 하드 파워보다는 요즘엔 또 네. 그 왜 그 강한 지도자 네.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 이제 뭐 스트롱맨. 스트롱맨. 그렇죠. 스트롱맨. 뭐 이런 스트롱맨이라고 그렇죠. 많이들 표현하는데 네. 예. 스트롱맨이 아니라 이 하드 파워. 하드 예. 파워. 그러니까 예. 그 국제 정치의 힘의 요소에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하드 파워를 강조했는데 네네. 이제 조지프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소프트 파워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하드 파워의 그 상대적인 개념 같습니다. 상대적인 반대되는 개념이죠.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게 저게 무슨 국제 외교나 네. 그 국가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번역을 할 때는 네. 또 번역도 어렵게 하잖아요. 예. 경성 파워. 경성 경성 권력 그리고 예. 이제 소프트 파워는 연성 권력 예,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부드러운 힘, 그렇죠. 부드러운 힘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요즘 센스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부드럽다 하면 네. 얕잡아 약한, 예.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리더십은 다들 지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드 파워 얘기할 때 예. 그때 이제 인구, 경제, 뭐 군사력, 자원, 전략 그렇죠. 노충지 예. 이런 걸 정치에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하는데 방탄소년단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런 소프트 파워가 되는 거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명 사람은요 네. 교류할 때요 예. 끼리끼리 급 따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동남아 분들하고 미국 분들 볼 때 우리가 약간 서로 차이를 두죠. 아 그래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잣대예요. 잘못된 잣대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 네. 뭐 입찰이 있다, 네. 아니면 정치적 교류가 있다고 할 때 네. 동남아 분들을 잘 붙여주나요? 안 붙여주죠. 그렇습니다. 일본 사실 그쵸? 실상이 그래요. 좀 부끄럽지만. 예. 네, 그렇죠. 동남아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인정해주나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렇게 싱크탱크들이나 학위 같은 걸로요. 특정 나라의 것을 선호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권력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건 네. 그 사람들의 격을 높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런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이제 예. BTS 같은 경우도 뭐 무슨 힘으로 억누르고 뭐, 네. 뭐 물량 공세로 뭐 네. 상대방을 압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소프트 파워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겠군요. 예. 한국 사람을 부드럽게 접근을 해서 예,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놨고 그렇죠. 매력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한국적인 걸 매력적인 걸 됐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서구인들이나 중심, 세계의 중심부에서 교류를 할 때 네네. 일명 노는 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예. 그래요. 한국에 대한 인상과 네. 또 이미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강화시킨 그렇죠. 그런 기여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요 최근에 벌어졌던 우리의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돼서 약간 안 좋은 거지만 네네.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로 빌보드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싸이랑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권력의 예.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싸이 씨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 일명 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휴민트 있잖아요. 네네. 인간 네트워크와 정보력 네. 이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서 그리고 이제 무역으로 봐도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을 여행을 오고 싶은 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이 확산되고 네.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그럼 우리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 영향이 되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전 한 수십 년 전이었을 겁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나라 이런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어요. 그런 거죠. 예, 도리어 북한이 더 많이 회자됐고,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류 열풍으로 BTS를 비롯한 이 문화 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아무개가 있는 나라, 그렇죠. 아무개가 태어난 나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계속 그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봐도요. 예. 우리나라와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력이
제3세계 외교를 북한이 열심히 해서 예. 그렇게 북한 쪽 이미지가 더 제3세계에서 좋았었는데 옛날에. 네네. 네. 지금요. 만약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그 갈등이 벌어진다. 예. 제3세계에서 봤을 때 호감으로 어디가 정상적이고 어디가 비정상적일까를 봤을 때요. 네. 이런 소프트 파워들이 쭉 문화적으로 확산이 된 대한민국 쪽이 훨씬 더 네. 강력하게 되는 거죠. 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호감도 네. 한국과 어떤 나라의 사이라도 호감도라고 했을 때 이 소프트 파워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 같은 이런 걸로 확산이 되면서 네. 그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이 주요 이슈에 있어서 네. 주요 이슈에 있어서 한국의 대응력을 대단히 높여줄 수 있다. 아. 이런 거죠. 네. 그 정치 무대에서 소프트 파워. 네. 뭐 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정치 무대에서 생각나는 사람이요? 네. 소프트 파워로서. 소프트 파워로서 생각나는 사람. 예. 예를 들면 이제 명사들 있죠. 네. 예, 그 촘스키 교수 네. 같은 분이라든가 네, 네. 그 문화적으로 나 이렇게 인권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상징이 되면 네. 그분도 발언권을 가지게 되죠. 국제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네네. 어떤 국제적인 인권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거. 평화, 반전, 인권 이런 그렇죠. 것들을 앞세우는 분들. 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 중에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구분해 보신다면. 딱 지금 생각하는 스트롱맨들, 네. 푸틴, 네. 뭐 그냥 나심세라, 두테르테, 그치, 예, 이런- 시진핑, 예. 뭐 아베도 있고요, 예. 트럼프도 있고, 예. 메르켈, 예. 메르켈은 소프트 파워죠. 메르켈은 그렇죠. 그렇죠. 독일 총리, 독일 예. 총리. 그러면서 그 미국의 졸업식 가서 그 장벽이나 이런 거에서 이그노런스 앤드 네로우 마인디드다. 네. 그러니까 무지와 그 협소한 마인드의 소산이다. 이런 각종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돌려까기를 할 수 있는 힘. 네. 그거는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에서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소프트 파워죠. 소프트 파워. 예. 근데 독재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들 마음인 거죠. 예, 그분들의 또 의견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랙앤화이트님이 김용민과 김어준이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소프트 얘기하는. 파워일 수 있죠. 네. 김어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드 파워만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 네네. 있어서 소프트 파워도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건 이제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네.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뭐 차별, 구분짓기, 뭐 아비투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인간은 끼리끼리 논다. 아. 수준 따지면서. 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정치 투쟁에서 예.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거.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소프트 파워다. 소프트 파워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뭡니까? 퀴즈. 아미였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신 분들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907번 쓰시는 분 아멘. 네. 자, 그리고 8596번 쓰시는 분 백마부대가 왜 나와? 자, 그리고 6627번 네이비실. 네. 자, 아미노산 고재영님, 그리고 2559 나미 빙글빙글. 자, 그리고 8530번 쓰시는 분 밀리터리. 군대라고 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7819번 쓰시는 분 저희 집에 2명의 아미가 있습니다. 정답은 아미. 유재일님 팬입니다. 예, 자, 항상 깨어있는 방송 감사드려요. 그 유미란 얘기가 있던데 그 유재일 팬은 유미. 아이고, 네. 예. 아닌가요? 네. 자, 3638번 쓰시는 분 아귀. 네. 자, 유재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암이었고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권 침해 그리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1년 6개월 동안의 심사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돌아보면 진실을 찾기 위해 달렸던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 장자연 배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까지 지난 1년 반 동안의 심사 활동, 남긴 것은 무엇인지 활동하셨던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스튜디오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전에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항상 만나 뵙다가 인터뷰 자리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정말 그때도 바쁘셨어요. 예, 예. 그랬죠. 예, 또 대학 강의도 하시느라고 네네. 정신 없으셨을 텐데. 자, 그래요. 그 5월 31일에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 주요 재조사 결과를 짚어보기 전에 과거사위원회 인적 구성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과거사위원회와 그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이원적인 구조인데요. 과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실제 조사를 하는 진상조사단은 6개의 팀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9개 팀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각 팀별로는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네. 총 6명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요,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이제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기소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학의 별장 동영상이 알려진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중천 씨로부터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이런 분들이 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분들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수사단이 꾸려지고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 기소된 것까지는 네. 나름 성과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사건인데, 사건 전체의 실체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급하게 마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검찰 수사단의 발표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기존 그 검찰 수사를 했던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은 무능했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건 아니다. 네, 예.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냥 무능했다 이걸로 끝나면은 죄를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네. 윤곽근 전 고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이제 수사 촉구를 했는데 네네. 일주일 만에 지금 수사 결과를 내면서 혐의 없다라고 종결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온 네. 거네요. 이 결론은 지나치게 짧지 않나. 물론 열심히 수사해서 나온 게 없다라고 하면 무혐의 종결 처분하는 거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낌의 말이죠. 네.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3번째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하기 싫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매우 하기 싫은 수사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3번째 갔는데 예. 지금 당시에 검찰 고위 관련자, 다시 말해서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 수사를 한 것인데 네. 일주일 만에 수사를 바로 덮었다라는 것이 예.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예. 어떻게 정치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 네. 특검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글쎄요.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검도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수사단 처음 꾸려졌을 때부터 네. 김학의 사건만 수사하고 덮는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문정 검사 같은 분은 그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이게 특검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미진한 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 지금까지 2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죄가 없는 걸로 나온 김학의 씨가 3번째 수사에서는 죄가 있는 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2번의 수사 속에서 김학의 씨의 그 혐의를 잡아내지 못한 이 검찰 이게 무능했다는 얘기로 결론 내리기에는 국민들이 그 설득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 단순히 직권남용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네. 오늘 검찰 발표처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히 공소시효로 끝날 게 아니라 만약에 윤중천이 수시로 접대를 했고 그 접대한 것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을 넘어서 뇌물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가장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혹은 거기에 대한 수사단이 명확한 답변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아쉬움이 큽니다. 김학의 씨하고 윤중천 씨의 잘못으로 딱 국한시키니까 김학의 씨 개인의 일탈로만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김학의 씨가 이거 억울하다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매우 불편한 그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게 특검법 논의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사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보여주는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 검찰 내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사가 역시 검찰이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게 구조상 어렵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대검사나 진상조사단에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과거사위원회. 저는 법무부 소속 과거사위원회고 예. 진상조사단은 대검사나 이거 별도의 이제 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영희 변호사인가요? 네, 그분이 네. 이제 말씀하시기를 검사 2명이 그렇게 진상 규명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다, 딴소리 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학의 씨 건도 그랬었나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는 내부 검사 단원과 외부 이제 조사 단원 전부 만장일치로 네. 조사 결론을 내서 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장자연 씨 사건은 달랐어요. 네. 네. 자, 장자연 씨 건 5월 20일에 이제 최종 심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가지고 아쉬움과 허탈함을 자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이 된 장자연 씨. 참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마음에 큰 짐으로 남게 됐는데 말이죠.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됐는데 더 진척을 못해요. 이거 조선일보가 외압을 가한 것에 대해서 처벌도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 참 너무 안타깝다 못해 좀 화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장자연 사건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사위원회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네네. 조선일보 수사 외압 부분은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수사 공고를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연 씨가 그럼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것들을 다들 바라셨을 것인데 네네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명확한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네. 일단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장자연 씨가 지금 사망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그 한계였습니다. 예. 다만 그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피해 사실들이 곧바로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또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장자연 씨가 그런 글을 남겼거나 네. 아니면 그런 진술을 생전에 했거나 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혹은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이게 더 진척을 못했던 그런 아쉬운 사건입니다. 네. 자, 용산 참사건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발표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용산 참사 사건은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검찰 수사가 정의롭지 못한 수사였다라고 저희가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화 원인과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법적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을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은 전제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유족들 그리고 관련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미흡한 조사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시에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냈던 것은 나름의 성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고 그 이름이 드러난 인사들, 과거사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당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를 상대로 한 겁니까? 네, 총 3명을 상대로 했는데 과거사위원회 위원 2명과 진상조사단의 그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 이렇게 해서 총 3명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것이고 그 진상조사 결과는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 결과를 심의해서 발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하에 또 발표를 해왔는데 다시 말해 정부의 공식적인 업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정부의 공식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렇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아는 분으로서 비겁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번에 쭉 임해보시면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과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막연하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남용했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혹은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조사 권한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 권한만 더 주어졌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했고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매우 아쉽고 명확한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님, 검찰이 이렇게 해놓고 독립권 달라는 거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셨을 것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소상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김용민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해온 김용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 인터뷰 여기까지고요.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6시가 넘은 퇴근길에도 꽤 더운 편인데요. 차량 에어컨 많이 사용하시죠?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는 2, 3분 정도 외부 순환 모드로 전환해서 바깥 공기로 에어컨 내부의 수분을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 난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학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 서창 분기점에서 문학까지 5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까지 막힙니다. 안양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는 3km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 분기점에서 광교터널까지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월곡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부산 방향으로는 감전 부근에서만 2km 구간에서 천천히 이동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만남휴게소에서 하남 분기점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수많은 인터넷 기사 속에 묻혀있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속에서 진짜 뉴스를 찾아라. 진품 가품 뉴스를 골라내는 전문 팩트 특공대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팩트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가짜 뉴스가 풍년이었는데 조선일보 1등 신문을 자처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큰 건을 했습니다. 김영철은 노역형, 김여정은 근신종, 김혁철은 처형. 네. 예.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말이죠. 이 오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철훈 기자님. 예, 일단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처형당했다는 보도였는데요. 네네. 오늘 CNN을 보면 살아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다만 이제 CNN 보도도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예. 김영철 노동당 통일 전선부장 이분은 이제 노역형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서 역시 오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이제 김여정 씨 같은 경우도 근신 중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역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오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해당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의 경우 네. 미디어오늘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하고 쓴 기사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협상팀에 관한 전체적인 문책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오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일단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네. 이 숙청권이 좀 오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실 제가 조선일보 관계자라면요, 편집 책임자라면. 과거에 이제 북한 관련한 오보 때문에 기념비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인간 어뢰 그 그래픽까지 그려가지고 인간 어뢰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참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북한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받아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먹을 법도 할 텐데 말이죠. 정철웅 기자님, 그 조선일보 올해 출입하셨잖아요. 예, 일단 굉장히 이 건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네네.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예. 다들 이 보도를 인용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가 보여줬던 이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네네. 말씀하셨던 이 1986년 이 김일성 사망 오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던 건입니다. 네네. 11월 16일이었는데 북계의 반김 세력에 의해 피습 사망한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면서 뭐 북계 선전마을에 조기가 개항됐다 이런 식 보도가 이어졌는데 네. 하지만 김일성이 평양 공항에서 이 몽골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예. 이 3일 만에 일제 이 모든 신문이 김일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 오보의 책임을 네. 북계의 작태다. 북계 전략에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요. 아니 북계가 뭘 했다고? 예, 아무튼 당시 오보는 이 일본과 미국 정보 당국에서 비롯된 착각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쓴 결과 일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오보의 학습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현송월 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8월 29일에 이제 김정은 예대인 음란물 주고 총살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현송월을 포함한 유명 예술인 10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겨서 공개 총살됐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송월 씨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에 방문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뭐 그런 뭐 농담도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신기한 대목은
이 조선일보 기사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아직도 검색하면 나와요. 예, 정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작년 초에 이 조선일보가 현송월 총살 오보를 냈는데 아직까지 정정 보도를 안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조선일보의 이제 자문기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대목은 사실 북한 보도와 관련된 오보는 이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6년 2월이었는데요. 한국 언론이 이 리영길 전 북한 총참모장이 처형당했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정은 공포정책 끝은 어딘가 이런 사설까지 냈었는데요. 그런데 그해 5월 3개월 뒤죠. 이 리영길의 살아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던 사람이 또 살아났는데 그러자 이제 그 당시 언론은 이 오보의 책임을 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이 정보 당국에 돌렸습니다.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뭐 당시 이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오류가 거듭되면 공신력이 훼손돼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당국을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오보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조선일보에게 치명타예요. 아니 자기 신문 기사를 못 믿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한 번쯤은 의심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조선일보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서 오보가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아주 치명적인 공신력 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배도 선배 이거 사실일까요? 라고 해서 제가 현송월 건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무리를 빚었는데 설마 이런 기사를 허투루 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허투루 냈어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번 리영길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통일부를 지목해서 오류가 거듭되면 공신력 전체가 훼손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대로 한자도 빠짐없이 조선일보에게 돌려드립니다. 자, 권지연 센터장. 지난주에 가짜뉴스의 발원지 이야기를 했는데 외신을 이용한 가짜뉴스도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짜뉴스 발원지 중에서 외신을 이용한 가짜뉴스도 상당한데요. 뭐 번역 자체를 의도가 다르게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 있는 유력 언론지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 주인공이 최근에는 미국의 소리 VOA가 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네, 미국의 소리. VOA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 언론사고요. 여기 이제 미국의 소리 팩트뉴스라는 제목의 칼럼 형식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돌고 있거든요. 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소리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사실 매체이고 예전에 이쪽에서 좀 극우적인 보도가 한번 나가서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고요. 이후부터 태극기 부대가 가장 좋아하는 매체가 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요? 그것을 이용한 어떤 형식의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그 VOA가 아닌데 그렇죠. 그냥 미국의 소리란 간판을 갖다 쓴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요. 여의도 국회가 사라질 수 있다. 보수는 대통합하라. 뭐 미국 트럼프 중국 정벌이 시작됐다. 문재인은 미국에 투항하라.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DK리라는 사람의 칼럼이고요. 해당 칼럼은 당연히 미국의 소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짜 VOA에는 없는 전혀 없는 칼럼이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카톡방에도 돌지만 그냥 언론사 형식의 어떤 매체에도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이제 정규 언론이라 불리는 인터넷 신문에 이게 그대로 전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맞춤법도 틀리고요. 띄어쓰기도 다 틀려. 조악하군요. 조악해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카톡에서 이런 글을 봤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다.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다. 그러고는 그대로 카피해서 그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게 카톡에 올라온 메시지를 언론 형식으로 해서 재전송 그렇죠. 이것들을 재전파하는 뭔가 그런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확산이 되죠. 이 칼럼과 관련해서 뭐 비평을 한다든지 사실 검증을 한다든지 이것이 없어요. 저 카톡에서 이런 칼럼을 봤다 해놓고는 바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 기사로 출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언론사에까지 올라갈 때는 그 언론사에서 뭔가 팩트 체크를 해서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확신이 서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출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미국 기소리 팩트 체크의 내용을 실은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국의 소리 팩트뉴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요. 요게 그 VOA는 아니죠? 그게 다른 데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그네 확실한 걸 잘 모릅니다. 그걸 제목을 복사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블로그 같은 것만 나와서요. 그래요? 그걸 복사해서 붙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언론사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전부 공개된 거 아닙니까?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혹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일일이 확인 다 못합니다. 네. 일일이 확인 다 못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본인의 어떤 자사 홈페이지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올린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도는 가짜 뉴스가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돌고 기존의 매체를 좀 카피하는 경우는요. 예전에도 꼭 그 외신의 경우만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노컷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노컷일베? 네. 그러니까 노컷뉴스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노컷뉴스는 그 CBS라는 그렇습니다. 방송사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 신문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가 에픽미디어라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곳이었고요. 이곳의 창업자는 본업은 사실 논설학원 원장이고, 근데 여러 가지 우파 단체에 이제 가입이 있던 분이었고, 여기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익 단체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알려진 불임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결국은 CBS와 상표권 소송을 벌이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하느니 아예 폐쇄하게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CBS 쪽에서 문제 삼았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철훈 기자님, 이번에 만나볼 뉴스 진품, 가품 어느 쪽입니까? 가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리드 문장을 하나 읽겠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이 최신의 전투기인 F-35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일본 방위성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조선일보의 4월 18일자 기사였는데요. 이 F-35 스텔스기 굉장히 비쌉니다. 이 스텔스기의 설계 기밀, 미국이 그동안 어느 나라에도 제공한 적이 없는 핵심 군사 정보인데 이 미국 정부가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제안이다. 이러면서 미국이 일본에 군사 기밀을 준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4월 18일자 기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F-35의 소스 코드 설계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일본에 전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 여긴다. 군사 동맹으로 여긴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일 동맹 중에서 한국은 패싱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조선일보 기사도 이러한 의도가 좀 담겨 있었는데요. 그 최근 5월 30일자 사설에서는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사설이었는데요. 뭐 일본에 관련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일 관계가 이 소스 코드를 줄 만큼 가까워졌는데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냐 미국을 위해 한미동맹의 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사설까지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F-35 기밀 정보 제공 이 팩트가 주요하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방위성이 이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국제군사 정보전문업체 IHS 제인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5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일본 방위성이 이 F-35에 관한 비밀 소스 코드 정보를 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 IH 제인스는 뭐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에게 이 공신력 있는 군사 정보를 제공해온 기관이고요. 이 IHS 제인스 말고 제가 최근에 이제 6월 2일자
TV 아사히 보도도 확인을 했는데 이 아사히 신문이 운영하는 TV겠죠. 이 TV 아사히에서도 이 똑같은 보도가 나옵니다. 제한은 없었다. 예, 그래서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이 높고 덩달아서 조선일보 보도도 오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사히하고 요미우리를 딱 놓고 봤을 때 요미우리가 훨씬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미우리가 그 일본의 우익을 대변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예, 뭐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오보로 드러날 경우에 우리는 요미우리를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보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면책이 됩니까?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 인용을 하더라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분하고 뭐가 달라요? 그 아까 전화 인터뷰한 그분하고 우리는 거기 나온 거 그냥 실었을 뿐이다라고. 그래서 한다면은. 좀 정리를 하면 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희망이 섞인 보도를 내놨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조선일보가 조금 더 이제 소위 양념을 쳐서 그 요미우리보다 더 이제 설레발을 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조선일보가 그 미일 동맹의 어떤 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그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이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처럼 뉴스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은 왜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 한 줄 지나가는 속보, 연합뉴스 속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그날의 뉴스를 다 소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는 정말 의존도가 높아요. 신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을 쓰더라도 소제목을 쓰더라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팩트였던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미일 동맹 강화의 이면에는 한미 관계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무리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인용 보도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언론도 우리가 가려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권지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철웅 기자님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이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낮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